국정조사.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88년 제13대 국회의 50 청문회부터 제18대 국회의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까지 국회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최근 10여 년으로 옮겨봅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 2024년 출범한 22대 국회까지 10여 년 동안에도 우리 사회는 정치적 변혁과 함께 충격적인 참사로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국회는 어떤 선택을 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국회가 펼쳤던 치열한 민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깊은 비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61명이 희생되면서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확산됐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는 무엇보다 선박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 문제, 그리고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그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했었죠. 네,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선장은 그 보통 근무 시에는 제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옷도 갖추지 않은 그런 팬티 차림으로 제일 먼저 나서서 구조되는 그런 장면이 저기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장은 승객의 구조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초동 단계에서 조치도 미흡했다고 볼 뿐만 아니라 배가 기울어지고 난 이후에 구조에 대해서 선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참사의 가장 중요한 최대 원인은 구조 과정에서 허둥지둥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단 한 명도 구조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컨트롤 타워에 부재해 있다고 본인은 단언합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각 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와 사고 현장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국회는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2014년 5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먼저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각 기관의 초기 신고 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 원인에 대한 규명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며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 학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눈시울을 붉히며 지낸 지 한 달 보름여입니다. 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이번 참사는 기필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6월 5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 17명이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위해 사고 해역의 바지선으로 이동해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한 특위 위원들은 실종자와 유가족들로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팽목항 현장 조사를 통해 재난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으로 90일간의 활동 기간 중 청문회는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경 등 22개 기관 조사를 통해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호를 부르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몇 차례 불렀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아 이거 이상하다. 당연히 감을 잡았겠죠. 예,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한 청와대 핵심 증인의 채택 문제에서 여야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고 국정조사는 석 달 만에 사실상 종료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통해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내역을 통해 해경에 미흡했던 초동 대처가 밝혀졌습니다. 안전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늑장 대처와 재난 대응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늑장 사고 확인 등의 문제점도 밝혀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와 초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초기 정부가 팽목항을 통제하지 못한 점, 방송사 전원구조 오보의 배경 등이 속속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결과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안전 컨트롤 타워의 부실한 대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랐던 책임의 최종선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유족과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가? 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난 과적이고 또 구조를 변경하는데도 어떤 그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뭐 구명조끼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어떤 해난 구조라든지 해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책임에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당시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로 저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어떤 진상이 좀 밝혀야 되는데 뭐 세월호가 문제가 있다, 그 배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거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지만 도대체 왜 구조가 안 됐는지 이런 데 대해서 뭐 정말로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계속되는 수사가 이어졌고 또 무슨 뭐 특별조사위가 계속 여러 번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음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결국 엄청난 그런 자원 낭비, 국정 낭비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2016년 20대 국회 총선 결과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으며
정치적 세력 균형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하며 제3세력으로 급부상했고 정의당도 6석을 확보했습니다. 300석의 의석 가운데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제20대 국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룬 국회로 기록됩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조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생활용품 참사로 기록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을까요? 2016년 7월 뜨거웠던 국회 국정조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뒤늦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1,0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살균제. 그러나 강한 독성으로 폐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제품은 무려 40종. 그중 일부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1년을 전후해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생활용품 참사로 기록됩니다. 2020년 7월 17일 기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6,817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무려 1,553명입니다. 파악되지 않은 사상자는 14,000여 명. 건강에 손상을 입은 피해 경험자도 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피해자 신고 접수는 지연됐고 제품 판매 규제도 뒤늦게야 이뤄졌습니다. 관리 감독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안과 분노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대경산업 유죄다! 이른바 공기살인으로 불리는 비극에 국민들은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7월 6일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50인 중 찬성 250인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날부터 9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5년 만에 국회가 비로소 진실 규명에 나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정부 부처를 보면서 참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 그게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국정조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특위는 제조업체, 정부 부처, 유해성 검증 과정, 판매와 원료 공급선까지 참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리에 제조회사 본사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영국 정부 답변에 따르면은 혹시 본사가 분명히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위 차원에서 영국 정부에게 우리 특위가 혹시 본사의 거짓말에 대해서 진상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는 아이를 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엄마인데요. 아타 사피달 대표는 지난 5년간 저희를 기만한 걸 부족해서 오늘 이날까지도 저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국 본사 락시카프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1, 2, 3차 합해서 몇 명인지도 아직 모르십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1, 2, 3차 합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옥시 싹상 뉴 가습기 당번 피해자가 533명이고 그중에 사망자가 135명입니다. 외우세요, 샤프달 대표님. 국정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책임 은폐와 축소 의혹,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렇게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흡입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이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리고 MSDS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의 심각성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MSDS를 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독성이 이렇게 심각할지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등이자 사용 설명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이 자료에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음에도 정작 흡입 독성 시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아무런 독성 시험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온 가습기 살균제는 조용한 살인자로 수많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SK 케미칼이 PHMG, MSDS 독성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SK 케미칼에서 이 PHMG의 흡입 독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제품을 그냥 팔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과도하게 노출되면 해로울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지. 국정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위증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기대했던 완전한 책임 규명과 즉각적인 보상은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짜 도의적으로조차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아주 그냥 뭐 무겁게 책임을 지니 깊이 고민하느냐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자세가 그냥 정부 발표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서 감싸주고 기업들 친기업적 정책 해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과학적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진실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을 같이 국정조사 기관에 청문회에 불러서 그분들의 증언, 그분들의 과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했었고, 해당 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또는 결과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법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소비자들이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매한 업체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위해성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이 떠넘기는 그 당시에 법적 구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 어려웠던 면도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의 국정조사를 한 끝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의원들의 노력을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피눈물 흘리며 국정조사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그래도 국회가 정치가 결코 잊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현황 파악 및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위조사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영국 옥시 본사를 방문해 사과를 받아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특위는 중요한 변화를 남겼습니다.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마침내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 판정과 보상 체계 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의혹의 스모킹 건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데요. 2016년 가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민간인 최순실에게 사전에 전달되어 손질됐고 국가 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을 통한 자금 모음, 청와대 비선의 인사 개입, 대기업과의 유착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사태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일파만파 커져갔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곧바로 대규모 항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 퇴진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국민적인 의혹 제기에 국회는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킵니다. 기간은 60일. 전례 없는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도 의결합니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0명이 넘는 초대형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최근 연 6주에 걸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232만 명의 국민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진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눈에 동그라미 치면서 이것을 찾아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겨울에 우리 대한민국은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광장에 나와 계시는 많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있는 말없는 더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6일 첫 청문회.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증인석에는 무려 9명의 재벌 총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청문회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정경련, 이렇게 제가 여쭙게요. 정경련 해체를 반대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 정경련은 필요하다. 아니 9분 우리 회장님들 중에서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롯데 한 분이십니까? 예. 정유라고 누군지는 알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치인들과 저기 앉아 있는 기업인들이 구시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희망을 보러 여기 국민들이 TV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답변이 하나도 없고요. 뭘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증인석에 앉으며 이른바 비선의 실세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진술이, 때로는 어색한 해명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청문회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장시호 증인, 제가 미우시죠? 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5차례에 걸쳐 열린 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은 의혹과 관심은 날로 커졌습니다. 당연히 특위 위원들의 질문도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전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70여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대기업 총수 간의 복잡한 범죄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2017년 3월 6일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최순실은 이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문형표 전 장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시 비리, 대통령 비선 진료와 차명폰 사용 사실까지 확인되며 국정이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 농단당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특검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합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실체적 진실을 한번 밝혀내보자. 그렇게 어렵게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현장 국정조사라는 그런 계획 아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당시 최순실 씨, 이분을 이제 서울구치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이제 이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야 간에 이제 청문 특위위원들이 이제 최순실 씨를 갖다가 이제 상당히 송곳 질문을 통해서 국민적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상당히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 최순실 씨가 갑자기 그때 특히 아마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압박 그런 강도가 셌어요. 그런 질의가 들어가니까 그걸 본인이 못 견디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고 막 그냥 아무런 절차나 제지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국정조사 그 구치소 안에 준비된 그 공간을 갖다 뛰쳐나가가지고 교도관 불러가지고 나 자기 방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황당스러웠죠. 그 당시에 최순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갔던 국회의원들이 휴대전화라든가 사진기를 갖고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두 군데서 진행이 됐는데 한 곳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간 연필까지 다
압수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가서 질의응답은 있었지만 질의응답을 정확하게 녹음을 하지도 기록하지도 못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 교도소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빼놓고서는 사실은 모든 과정이 다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인 최순실이 어떻게 해서 이 국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르재단이라든가 하는 이런 데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는지 한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0대 국회 국정조사는 우리에게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견제장치인 국정조사 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사가 되기 위한 책임규명과 개선 노력이 기대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겹치며 21대 국회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온 나라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던 가운데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2년 10월 용산 이태원 참사. 국회는 다시 한번 진실규명에 나섭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오늘 새벽 6시 기준 14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헬로윈을 맞아 몰린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전대미문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공식 집계에 의하면 단 한순간에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시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2시 22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할로윈 행사 축제 중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 참석 시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사고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지자체,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초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전관리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 그때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 국회를 향한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는 결국 국정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조사는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회는 마침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36일. 경찰과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관계자들이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의 구조 지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112 서울청 상황실은 이런 참사가 참사라는 것조차 인지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접수를 했고 일부 지령 요원들이 무전으로 지령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석 대응반에서 그러니까요. 그 분석 대응반들이 이렇게 신고가 빗발. 가장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실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냥 할로윈 축제 과정으로. 청문회 속기록에는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위원들의 질의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경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20분 넘게 살려달라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서울청이. 이게 지금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도 굳은 일 하고 있는 13만 경찰 공무들을요, 지금 여기 나와서 미증하시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분들이 욕먹이는 일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거 했고 중점 상황판에 할로윈 축제 주의 요망도 떠 있고 131건의 그 시간대에 계속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예? 말이 됩니까? 우리 윤희균 경찰 총수, 윤희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총괄하는 총수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성만 해갖고 이틀 뒤 이어진 두 번째 청문회에서도 추궁과 발뺌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대책회의는 누가 주재했습니까? 그때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죠.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박기영 증인, 그게 좀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 잘한 건 지금 아니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 발언은 지금 아니 허위 자료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그게 실수라고요? 저는 사실 11시 회의 그런 자체도 보도자료도 내용을 모릅니다. 참 용산구 아주 큰일 났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조사에 참석한 유가족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다 거센 원성을 샀습니다. 우리 안 보이세요? 아니, 인사라도 하셔야죠. 아무리 혼나셔도 유족들이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십니까? 그럼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눈길한 걸 가지고 그냥 가십니까?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렸지만 국민들이 요구한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소 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증을 했던 몇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물어가지고 거기다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는 담겼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탈핵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각을 시킵니다. 또 그것은 당시에 이 국정조사 특위가요,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대책, 이런 걸 다 하도록 했는데 그때 거기서 제시된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실천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국정조사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더불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헌법 제61조 1항은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조사는 단순한 조사 절차가 아니라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국가적 현안이나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책임을 가집니다. 특히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켜내는 필수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소중한 결과물로 제정된 9차 개헌 헌법에 다시 규정된 국정조사권. 그동안 국정조사는 13대 국회의 50청문회를 시작으로 2024년 출범한 22대 국회까지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으로 자리 잡았고, 국가적 현안이나 사회적 대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해온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적 권한으로 국정조사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사의 승인 요건과 증인 채택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서구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한 번은 안 하지만 한 번 하면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정쟁을 벌이면 양쪽 다 망하는 길이고, 정말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대거 참여시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내는 데 노력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별로 그러지를 못했다.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사건이든 혹은 이태원 참사든 국정조사 할 만한 사건인데 이게 자꾸 정쟁으로 휘말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에도 국민들도 이럴 바서 국정조사 왜 했냐라는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사니까 어떤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류 제출 문제라든지 또 증인의 출석이라든지 증언을 강제한다든지 그런 것들 좀 더 강제력을 좀 더 둬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수사는 수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 하는데 이제 그 뭐 문제의 초점을 둬야 하는 것들이죠. 자료 준비를 하는데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고, 막상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야말로 그것도 준비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출범과 동시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맞닥뜨렸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유례없는 헌정사적 위기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순한 과오조사나 책임 추궁에 그치는 형식적 청문 절차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법적 결단은 물론 민생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현장 의정 활동입니다.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민주질서의 유지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적 약속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진실을 묻고 제도 개선의 책무를 다하는 그날까지 국회의 국정조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